그 이름도 유명한 척천무후. 여기 척은 법이란 뜻인데, 칙으로 읽어도 됩니다. 칙천무후. 네. 자, 이 이름은 원래 성이 무시고요. 이름은 무조였고요. 아명은 무미랑. 나중에 황제가 된 후에는 무조, 조자가 다릅니다. 이 조자는 본인이 만든 글자예요. 무조로 이렇게 개명하게 됩니다. 아버지 무사확은 목재상을 했는데요. 수양제 때 토목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목재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네, 거부가 됐는데 이제 당고조 이연이 아직 당나라를 세우기 전에 태원에 유수로 있을 때 이 문수 지방으로 갈 때는 이 무사확의 저택에서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확은 나중에 이연이 수나라 토벌하고 당나라 건국할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이제 또 참여해가지고 당나라 개국 공신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조 이연과도 인연이 두텁고 그 아들 당태종 이세민과도 관계가 좋았어요. 자, 근데 이 무사확은 첫 아내를 잃고 양씨와 재혼하게 되는데 이 양씨는 몰락한 수나라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양씨와 사이에 세 딸을 두었는데요. 그 세 딸 중에 둘째 딸이 바로 척천무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사확이 이제 지방관을 거쳐가지고 이제 나중에 당태종 때 형주 대도독으로 재직할 때 59세로 이제 병사하게 되는데 그때 이 무조는 아직 이제 8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모녀가 굉장히 궁핍한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무사확의 전처와 사이에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이 세모녀를 아주 핍박하는 겁니다. 아마 재산도 뺏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모녀가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는데 무조가 14살 됐을 때 무조가 굉장히 용모가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당태종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후궁. 그 중에서 후궁 중에서 좀 품계가 낮은 제인카는 정오품. 그걸 이제 입궁합니다. 14살 때. 그런데, 그 태종의 관심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예, 굉장히 예쁘고 똑똑하고 당차고 이런 성격인데 태종의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가 12년간 제인으로 있었어요. 한 번도 이제 품계가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아마 당태종의 성은도 못 입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당나라에 이상한 첨언이 하나 돌았습니다. 이상한 소문이에요. 여주무왕 하는 첨언이 막 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간에 당나라 3대 이후에는 그 여주무왕이 나타나가지고 당나라를 탈취한다. 뭐 이런 그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당태종이 그 하늘을 보니까 대낮인데 하늘에 태백성이 떠 있는 거예요. 태백성 하는 거는 지금의 금성. 금성은 그 우리말로 샛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벽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에요. 샛별. 그런데 대낮에 뜬 거는 이거는 기이하잖아요. 그래서 태사령한테 길흉을 점쳐버리겠어요. 태사령 저 시간에 그 사마천 할 때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 그리고 사마천도 태사령이었거든요. 이 태사령은 사관이기도 하면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길흉을 점치기도 하는 그런 직책이었거든요. 그래서 태사령이 이렇게 점을 쳤더니 당나라의 무시성의 여주인이
일어난다. 그런 그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태종이 무장들, 그러니까 장수들, 무장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이군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군선이라는 이 사람이 묘하게도 고향도 그 본적도 무안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현무문, 아까 현무문에 변했잖아요. 현무문, 거기도 현무문을 지키는 그거였고 또 좌무위 장군이기도 하고 봉작은 무련 제가 좀 무련현공 그래서 몇 가지나 그 무자가 들어가는 이상한 그게 있는 겁니다. 무자가 들어. 그런데다가 이 이군선이 어떤 활불 살아있는 부처 활불이나 신선사상 이런 데 좀 경도돼 가지고 사람들하고 아주 한적한 곳에 뭐 모이기를 좋아하는 이런 걸 얘기를 듣고 당태종이 아주 요사스러운 사람들과 모여서 엄밀히 모의한다. 이런 그걸 돼가지고 이군선을 참수했습니다. 참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태종은 이 무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 군선을 이제 죽였기 때문에 그 참언이 이제 효력이 없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궁에는 이미 무시성을 가진 여자 한 명 지금 바로 황제 측근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태종 그 주인공이 여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아마 그거를 크게 심하게 생각 안 했던 모양이죠. 분명히 여주라는 그 말이 들어있는데도 그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태종은요, 자기 황후, 장손 황후와 사이에 3명의 적자를 두었습니다. 승근, 태, 치, 이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자, 전체 아들이 1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3명의 적자 중에서 막내인 치, 적자 중에서는 막내예요. 이치, 전체 아들 14명 중에는 9째. 이치를 태자로 책봉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승근을 황태자로 책봉했어요. 황태자로 책봉했는데 이 승근이 아주 기행도 많이 버리고 또 그 발에 또 뭐 이렇게 병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 질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약간 모반 이런 데 약간 휘말리고 이래가지고 황태자에서 폐위됐어요. 폐위돼가지고 서인으로 강등돼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태를 태종은 황태자로 책봉할 생각이었어요. 총애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이태가 자기 형 승근을 모함하려고 어떤 계략을 짜고 이런 것도 또 드러나고 해가지고 정이 떨어져가지고 그게도 안 하고 그런데다가 이제 이 장손황후의 오빠 장손무기라고 조정의 중신이 있는데 장손무기가 특히 이 치를 강력하게 미는 겁니다. 강력하게 밀고 이런저런 이유를 해가지고 결국 태종은 다 아들 3명의 적자가 다 좀 자기 마음에는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다 문제가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 그나마 치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격이 굉장히 좀 유약하고 좀 성정이 부드럽다 보니까 성격이 유약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이런 그런 건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고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가 황태자로 책봉됩니다. 그리고 태종이 만 51세로 아까 그랬죠?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치가 3대 황제 고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황제가 죽으면 자식이 없는 후궁들은 전부 다 비구니가 돼야 돼요. 절로 들어가서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서 승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조도 그 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장안에 있는 감업삭 하는 절에 비구니로 출가했습니다. 출가했는데 이 고종과 무조 조금 독특한 게요. 고종은 태자 시절부터 이제 그 부황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면서 부황한테 제왕학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당태종이 그 와병할 때 또 이 무조가 그 간호하는 이런 모습도 보고 사실 그 이치는 태자 시절부터 무조한테 좀 반하는 상태예요. 반했고 이 무조도 자기는 계속 죄인으로 있는데 황제의 성은은 못 입지. 그러니까 더 이상 황제한테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참 황태자가 다정한 눈빛으로 자기를 봐주고 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서로 마음이 이렇게 통한 겁니다. 뭐 어떤 그 책에는 보면 둘이가 뭐 그런 또 그런 아주 뭐 밀레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참 뭐 그런 관계가 있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태종의 일주기를 맞아가지고 이제 이 고종이 감업사에 분향하러 간 겁니다. 분향하러 가니까 이 무조가 그 비구니로 있잖아요. 천족하는 법명으로 그 비구니로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시 또 마음속에서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 고종의 황후 왕황후가 있었는데 이 왕황후는 고종이 소숙비라는 후궁을 굉장히 총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황후가 거기에 질투를 느낀 거예요. 질투를 느낀 나머지 궁리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있다. 이것이 감업사의 비구니로 가 있는 무조를 불러오자. 그래서 뭔가 이 소숙비를 견제하자. 그런 생각으로 이 고종한테 무조를 궁으로 불러들이셔서 후궁으로 삼으세요 하고 이렇게 부축입니다. 고종은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무조가 다시 입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황후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어요. 진짜 완전히 호랑이를 불러들인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후에 고종은 왕황후, 소숙비 다 멀리하고 오로지 무조만 총애하는 겁니다. 왕황후의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무조만 총애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자를 낳습니다. 첫 아들 이홍을 낳자 이제 정이품 소위에 책봉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무조는 왕황후에 대해서 완전히 공손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황후는 그 고종이 그 무조를 총애해도 워낙 이 무조가 막 왕황 앞에 이렇게 하니까 그 무조를 칭찬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위를 책봉할 때도 왕황후가 오케이 좋다고 이렇게 해서 책봉합니다. 자, 무소위 본색을 숨깁니다. 숨긴 채. 그러면서 무소위는 주변에 많은 시녀나 그 황관이나 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후대를 해가지고 선물도 자주 주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자기 편으로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다 알려주고요. 특히 뭐 왕황후나 소숙비 뭐 이런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자, 이제 무소위가 되면서 이 무조는 황후가 되려는 야망을 가지게 됩니다. 황후. 그래가지고 황후가 되려면 그 자기의 적수 그 왕황후, 소숙비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왕황후와 결탁해가지고 소숙비를 서인으로 강등시킵니다. 그때 무소위를 독살하려 했다 하는 혐의를 덮으셔가지고 소숙비를 서인으로 강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왕황후를 폐후시키는 황후에서 폐위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무소위가 딸을 낳았어요. 안정공주 딸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 왕황후는 자식이 없습니다. 소숙비는 딸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왕황후가 이제 그
출산을 했으니까 이제 축하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니까 방에 산실에 들어가니까 아기만 있는 거예요. 아기만 있어가지고 이제 황후가 아기를 이렇게 막 좀 어르고 이뻐해 주다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후에 딱 숨어있던 옆방이나 뭐 이런 데 숨어있던 무소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딸을 이불로 눌러가 죽입니다. 죽이고 이불을 살짝 덮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종이 이제 딸을 보러 온 거예요. 딸을 보러 왔는데 이불을 들춰보니까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녀들이 다녀가신 분은 황후마마 뿐이시다고 이렇게 하니까 곱다시 그걸 덮어 쓰게 됐잖아요. 혐의를. 그래가지고 고종도 아주 격노했고요. 그래서 딸 살해 혐의를 씌우고 왕황후 폐서인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소숙비, 왕황후 다 서인으로 해가지고 유폐시킵니다. 저 냉궁에.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황후 자리가 없잖아요. 고종은 조정 중신들이 반대합니다. 이 무소위를 황후로 책봉하는 것은 막 조정 중신들이 특히 이제 태종의 황후였던 장손 황후의 오빠 장손무기 같은 이런 중신들이 이거는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선대의 후궁이었잖아요. 태종의 후궁. 선대의 후궁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황후를 맞습니까? 하면서 막 중신들이 막 참 엄청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무소위를 황후로 책봉합니다. 그때가 31살, 만 31살이에요. 자, 이 무소위가 궁중에 제인으로 들어온 지 한 17, 18년 된 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후가 됐는데요. 황후가 됐으면 좀 그 자비를 베풀면 되는데 아주 또 그렇지 않습니다. 유폐된 왕황후와 소숙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요. 그러기 전에 이 고종이 마음이 좀 유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도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 유폐된 그 왕황후와 소숙비가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고종이. 몰래 찾아갑니다. 그 척척모 모르게 찾아갔더니 이 두 여인이 아주 형편없는 그 냉궁에 유폐되어 있는데 머리는 헝클어지고 막 하면서 폐악 하면서 막 울면서 그죠. 저희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애처롭게 울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 너무나 마음이 슬퍼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돌아왔는데 궁중 곳곳에 자기 그 신복들 눈과 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니까 이 무황후가 이 왕황후 소숙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요. 그 장형 하면서 막 장형 하면 곤장 쉽게 말해 곤장 100대씩 때립니다. 이 참 구중궁궐에 귀하게 있었던 귀한 신분이 있었던 사람이 100대에 그건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100대씩 때리고 나서 또 다리를 잘라요. 잘라가지고 술독에서 담급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참하게 죽입니다. 자, 그때 소숙비가 죽으면서 아주 저주의 참말을 합니다. 너는 척척무를 보내서 너는 나중에 저 쥐새끼로 태어나거라.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서 너를 숨통을 잡아 뜯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척척무도 그 말이 좀 무서웠나 봐요. 그 이후 궁중에서 고양이 절대 못 키우게 했어요. 절대 못 키우게 하고, 척척무는 또 이제 이 장안보다는 낙양 쪽에 주로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황후 소숙비 이제 죽인 후에 또 죽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황후 책봉을 반대했던 중신들 있잖아요. 장손무기. 고종의 자기 남편의 외숙부이자 재상인 장손무기를 그 자살을 강요하고요. 그 일가를 몰살합니다. 그 외의 중신들, 자기 반대한 중신들도 죽였어요. 그리고 황태자, 그때 황태자가 이충인데 이충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 이충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장남 이홍을 태자로 만듭니다. 자, 황후가 되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벌써 척추무 악독한 기가 막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고종, 마음 심약한 고종, 자기 그 안에 무황후의 이 전횡을 보니까 아주 막 소름이 끼쳤겠죠. 그래서 대신들과 은밀히 황후에서 폐위시키는 것을 논의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귀에 들어갑니다. 다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복들이 밀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황후, 폐황태자 이충, 아까 폐위된 이충 있잖아요. 이충과 대역죄를 꾸미려 했다 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대신들을 또 처형하고요. 이충은 귀양을 보낸 후에 사약을 내려가지고 또 죽게 합니다. 자, 벌써부터 많이 죽입니다. 자, 이 고종은 원래가 좀 병약했어요. 마음도 좀 심약하고요. 몸도 약해요. 눈도 안 좋고, 뭐, 좀 풍도 좀 있고, 하여튼, 병치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석에 눕는 일이 많아지니까 무황후가 국정을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좀, 뭐, 일을 잘 못 보면 갈 텐데,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국정을 너무 자기 남편보다 더, 황제보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수파 중신들, 그러니까 아까 장손무기라든지 이런 보수파 중신들한테 이래 성진이 막혔던 그런 사람들을 중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복이 되잖아요.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제도, 그때까지 과거제는 아직 수나라 때 과거제도 숙문제 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리가 잘 잡히지는 않는 상태인데 이걸 개편해 가지고 신진 세력을 대거 기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요승이라 송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당현종 때, 당현종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당현종 때 그 개원의 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을 뽑았다는 얘기죠. 인재를. 근데 이제 고종이 건강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자리를 이제 황태자 이홍이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홍은 굉장히 똑똑하고요. 굉장히 신료들한테 굉장히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인재였는데, 이홍한테 제위를 물려주려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황태자인데. 근데 이 무황후는 이때부터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홍은, 자기 어머니에게 좀 거침없이 간언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숙비의 딸이 그때 유폐되어 있었는데 그 소숙비 딸 유폐된 걸 풀어주라. 풀어주세요. 하는 이런 말들도 하고요. 아마 간언을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황후는 이게 뭔가 자기 아들이지만 뭔가 이거 좀 걸림돌이 된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위기감 느껴가지고 한 번은 고종하고 이 황후하고 아들 이홍 황태자 셋이서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독살됩니다. 예. 자, 이후에 차남 이현이 황태자에 책봉됩니다. 자, 이현. 자, 그런데 이현도 형 못지않게 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부 또 위기감 느껴요. 위기감 느껴가 아들을 모함합니다. 뭐 색을 좋아한다. 또 모반 그걸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퇴출시킵니다. 서인으로 퇴출시켜가지고 저 수천리 떨어진 먼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고 이제 어느 날 자기 신복을 아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현이 딱 그때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황대과사 제가 한자를 안 써놨네. 황대과사하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황대과사라는 시를 짓습니다. 그 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황대 아래 오이를 심으니 주렁주렁 열매가 익어가네. 하나를 따자 남은 오이 보기 좋더니 둘을 따자 듬성듬성. 셋을 따자 그나마 괜찮았지만 네 개를 따자 빈 넝쿨뿐 하는 그런 내용이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벌써 아들 하나, 자기 형이 죽었잖아요. 어머니가 독살해 가지고. 근데 지금 또 자기를 죽이러 왔잖아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들 죽이지 마십시오. 이게 결국 어머니 당신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황대가사라는 시를 썼는데 결국 모후에 의해서 자결을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무황후가 도합 4남 2女를 낳았는데요. 그 4남 중에서 첫째, 둘째가 똑똑하고 뛰어났어요. 그 아들 둘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셋째, 넷째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고종 55세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 이현, 한자는 다릅니다. 이현이 저기 하는데 여기가 중종입니다. 이 중종은요, 어머니 앞에서 쭉 꼼짝을 못하는, 어머니 말은 무조건 듣고 순종하고 아주 유약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척천무는 태호가 됐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태호가 되는데 그 삼남 이현 중종을 즉위시킨 지 54일 만에 2달도 안 돼가 유배시킵니다. 이번에도 유배시킵니다. 그 이유란 게 이 중종의 황후 위황후가 자기 아버지 위현정을 태후한테 의논도 안 하고 문화시중에 임명한 거에 대해서 아주 분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종을 54일 만에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 이단을 즉위시킵니다. 여기가 예종이에요. 예종. 이 사람이 나중에 당현종의 아버지입니다. 자, 척천무후가 이때부터 모든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정사 직접 관장합니다. 예종도 좀 중종이나 예종이나 별로 좀 능력 없는 그런 유약한 황제였죠. 그 정사를 직접 관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직에 자기 무시 일족을 앉힙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전쟁을 하니까 반란이 좀 일어나죠. 양주에 있는 이경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장안으로 진군합니다. 그래서 척천무는 30만의 진압군을 보내가 40일 만에 이걸 평정합니다. 그리고 반란에 동조했던 대신들도 다 처형시킵니다. 그러자 또 당고조, 자기 시아버지 아니죠. 그 당고조, 그러니까 시아버지 아버지. 당고조 이연의 11남 한왕 이원가, 이 사람도 뭔가 이제 반발해가 뭔가 했는데 그것도 무력 진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앞에 걸림돌은 장애물은 다 지금 치워버렸어요. 황제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제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남 2단 예종한테서 선양받는 형식으로 그는 좀 사실은 찬탈이죠. 690년에 황제에 등극합니다. 그때가 만 66세. 만 66세 같으면 진짜 그때 나이로는 아주 보령이죠. 보령. 그리고 국호를 당에서 주로 바꿉니다. 국호를 바꿉니다. 근데 이제 주라는 나라가 중국 역사에 그 고대에 벌써 있잖아요. 주나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주, 서주 이렇게 불리는데 그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무주라고도 부릅니다. 무시성의 성을 붙여가 무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일무이한 여황제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자, 척천무후의 초성. 아마 노년기 때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낙양에 가면 용문석굴이라고 있습니다. 용문석굴. 그 용문석굴에 요 부처 있죠? 요 부처. 그러니까 이 용문석굴에 이 척천무후가 그 시주도 많이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불인가 그런데 이 불상은 그 척천무후의 얼굴을 좀 본따서 만들었다. 자, 아까 태종 때는 정관에 치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척천무후의 치세는 또 무주의 치라고도 합니다. 무주의 치. 자, 척천무는 자, 민생 회복과 생산력 강화. 이거를 국정 운영의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재 선발과 등용을 중시해가지고요.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라는 걸 창설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과를 도입합니다. 해가지고 이거 중국 드라마에도 많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적인글이라든지 뭐 그죠, 장가지 서림 이런 사람들 배출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관리들 기강을 굉장히 강하게 해가지고 태만한 관리들은 파면하고요. 심지어 사형제시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농업을 장려하고요. 농민들의 부역을 경감시킵니다. 그리고 불교를 중화시키고 척천무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와 사회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이후 오랫동안 수십 년간 밀란과 반란 이런 게 전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화시대가 구현됩니다. 자, 장안. 이미 태종 때 장안은 그 당시 세계의 가장 번화하고 융성한 그런 도시, 국제도시였는데 이 척천무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구 100만이 넘는, 그 당시에 인구 100만이 넘는 당대 최고의 국제도시입니다. 척천무후는 비록 이제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혈육조차도 죽여버렸. 그런 잔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가로서는 아주 유능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태종시대 정관의 치에 그만큼은 좀 아니겠지만 그의 버금가는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자, 척천무후 또 이제 서서히 이제 죽음이 가까웁니다. 자, 말년에 척천무후는 이제 좀 달라집니다. 충신들 간은 무시하고요. 공포 정치를 펼칩니다. 그렇다면 죽이고. 그래서 전국이 좀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이 척천무후는 굉장히 좀 남성 편력도 많습니다. 남성 편력. 그래가지고 특히 많은 남성 편력이 있는데요. 특히 이 말년에는 장역지, 장창종, 여기 형제입니다. 아주 미남자, 젊고 이런 이 두 형제를 굉장히 총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705년에 재상 장간지가 이제 척천무후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이 들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장간지가 이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척천무후를 유폐시키고요. 이 장씨 형제를 둘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척천무후가 폐위시켰던 54일 만에 폐위시켰던 아들 중종 있죠. 이 중종을 다시 복위시킵니다. 21년 만에. 그래도 중종은 참 심약한 것 같아요. 이 장간지가 이렇게 참 척천무후 유폐시키고 장씨 형제 주사시키고 이럴 때 중종 벌벌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척천무후가 드디어 만 81세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 자기가 세운 주나라, 이제 일명 무주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주가 있었던 기간이 15년이거든요. 그래서 15년간 사라졌던 당나라가 다시 부활됩니다. 당나라가. 자, 근데 이제 척천무후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 이제 황제잖아요. 근데 황제 칭호를 없애고 척천 순성 황후라고 칭하라. 자기는 황후로 가겠다. 그리고 자기 남편 고종의 걸렁에 합장해달라. 그리고 능 앞에 비석에는 아무 글자도 새기지 마라. 그 나라에 대한 평가는 후대가 하도록 끝나더라. 아무 글자도 새기지 마라. 무자비, 글자가 없는 비. 자,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참 비참하게 죽였던 그 왕황후, 또 소숙비,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죄에 연루됐던 사람들, 성씨와 관직을 회복시켜라. 성씨와 관직 회복시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왕황후를 소숙비한테는요, 이제 그렇게 죽이고 난 후에 성까지 바꿔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황후한테는 망씨,
망식한 게 이무기라는 뜻이에요. 이무기. 이무기. 그리고 소숙비는 효시는 올빼미라는 뜻인데, 이 올빼미는 자기 어미를 잡아먹는 셈이에요. 아주 나쁜 이미지예요. 둘 다 굉장히 징그럽고 악독한 그런 성으로 바꿔놔버렸어요. 그거를 다시 원래의 성으로 바꿔줘라. 왕씨, 소씨. 또 그 외에 자기가 죽였던 많은 그 대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신들 그 관직 회복시켜주라. 자기 아마 그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게 자기가 그래도 불교신자잖아요. 독실한 불교신자. 그게 아마 항상 그 죄의식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인간이 아니겠죠. 자, 이게 무잡입니다. 여기 굉장히 큰데요. 글자 하나도 없어요. 글자 없는데 어느 귀퉁이인가 뭔가 비슷한 게 적혀 있대요. 그거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막 써놨는 건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글자가 없습니다. 이거 나의 공과는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도록 하라. 척천보에 대한 평가 굉장히 양극단적입니다. 좋은 측으로는 민생을 잘 살피고 백성을 잘 보듬어 나라를 훌륭히 다스릴 여걸이었다.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죠. 또 한쪽은 완전히 또 다른 쪽입니다. 잔인한 폭군, 엄탕한 요부, 그리고 황희를 찬탈했다. 완전히 양극단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는 완전히 남성 중심 전통사회잖아요. 여성의 그 인권은 거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완전히 그런 시대에서 여성이 황제로 등극한다 하는 이 자체가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천지개벽.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척천무후 참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 이상의 야심이 있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 궁에 처음 들어왔을 때 후궁으로 들어왔을 때 제인이잖아요. 제인에서 이 황제까지 된다는 이거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낸 거예요. 남자 이상의 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과감한 그런 걸로 똘똘 무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온전히 자기 능력으로 황위에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했죠. 그리고 수많은 정적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혹행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치세 동안 무주의 치세 동안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향상시키고 그 전쟁을 없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척천무후를 뛰어난 정치가 또 황제의 지위에 걸맞는 인물 하는 이런 평가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척천무후 참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후세 사람들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해 볼 여지를 많이 남겨주는 여걸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분량을 좀 적게 해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은요, 역시 당나라인데요. 여기 이제 한 대 내려가서 당현종과 또 양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 활기차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